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전 압구정의 한 카페에서 남편 최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태준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사실 전 태준에게 일생일대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3년간의 불임 치료 끝에 마침내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 여자는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와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정유리라고 했죠. 대기업 회장의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유리와 결혼하기로 했어.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하듯 건조했어요.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를 내밀며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위자료로 50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 불임을 이유로 들었죠. 그때 정유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아기를 가졌어요. 3개월이에요. 마치 승리자처럼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커피잔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저를 배신한 지 얼마나 됐는지 계산이 되더군요. 제가 불임 치료로 병원을 다니던 그 시간 동안 태준은 이미 다른 여자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전 이미 한 달 전부터 입덧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의사는 제게 경고했어요. 자궁이 약해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모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망설이며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 혼자 병원에 누워 6개월을 버텼습니다. 자궁근종과 임신 중독증으로 매일이 지옥 같았죠. 하지만 뱃속의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서가 태어났어요. 7개월의 미숙아였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정유리와 결혼한 상태였죠. 준서의 친권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온갖 협박을 했어요. 불임인 제가 어떻게 애를 낳았냐며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고 누명을 씌우겠다고 했습니다. 유리 아버지의 권력을 동원해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했죠. 결국 전 준서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라지라고 했어요. 도장 찍은 이혼 서류와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주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정말로 사라진 줄 알았겠죠. 15년 동안 전 그들의 뒤를 캐왔습니다. 정유리의 숨겨진 스캔들도, 태준의 비자금 계좌도 모든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전 그들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48살의 평범한 가정부 김미경으로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한 15년 동안 준비한 복수의 시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집착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제 이기심일까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의 새로운 가정부로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거울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흰머리를 검은 염색약으로 물들이고 주름진 피부를 가리기 위해 수십 번 연습한 화장을 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죠.
마지막으로 목걸이 안에 숨겨둔 준서의 아기 때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들어서던 이 문을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조심스레 두드려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정유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품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과는 달리 그녀의 눈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더군요. 김미경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정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의 은은한 나무향은 사라지고 없었죠. 정유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설명하며 규칙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준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태준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15년 전 제가 하던 일들을 이제는 가정부의 신분으로 해야 한다니.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준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까만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태준과 똑같아 보여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매는 제가 닮았더군요. 긴 속눈썹 아래로 살짝 처진 눈꼬리. 제가 준서를 낳고 처음 본 그 눈이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준서야, 이쪽은 새로 오신 가정부 김미경 씨야. 정유리가 준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하듯이요. 준서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만 하고는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15년 전 제가 골랐던 그 베이비 샴푸 향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으로 안내받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를 닦으며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이 자리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하지만 지금은 고무장갑을 낀 채 낯선 사람의 집을 청소하고 있네요. 창밖으로 등교하는 준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이 누군가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더는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서랍장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정유리의 통장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2천만 원씩 빠져나가는 계좌요. 수상했습니다. 태준이 모르는 비밀 계좌일까요? 메모해둔 전화번호도 있더군요. 이름은 K 변호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복사해 두었어요. 이런 작은 단서들이 제게는 소중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 태준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정유리는 제게 내일 있을 저녁 모임 준비를 지시했어요. 중요한 투자자들이 온다나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복수는 냉정하게 계획해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전 이미 차갑게 얼어버린 심장을 가진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제 자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먼저는 정유리의 비밀부터 파헤쳐 볼까 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요. 이 사연을 쓰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이 복수의 길이 옳은 것인지 DJ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09년 3월 15일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전 압구정의 한 카페에서 남편 최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태준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사실 전 태준에게 일생일대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3년간의 불임 치료 끝에 마침내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 여자는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정유리라고 했죠. 대기업 회장의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유리와 결혼하기로 했어.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하듯 건조했어요.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를 내밀며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위자료로 50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 불임을 이유로 들었죠. 그때 정유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아기를 가졌어요. 3개월이에요. 마치 승리자처럼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커피잔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저를 배신한 지 얼마나 됐는지 계산이 되더군요. 제가 불임 치료로 병원을 다니던 그 시간 동안 태준은 이미 다른 여자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전 이미 한 달 전부터 입덧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의사는 제게 경고했어요. 자궁이 약해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모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망설이며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 혼자 병원에 누워 6개월을 버텼습니다. 자궁근종과 임신 중독증으로 매일이 지옥 같았죠. 하지만 뱃속의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서가 태어났어요. 7개월의 미숙아였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정유리와 결혼한 상태였죠. 준서의 친권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온갖 협박을 했어요. 불임인 제가 어떻게 애를 낳았냐며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고 누명을 씌우겠다고 했습니다. 유리 아버지의 권력을 동원해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했죠. 결국 전 준서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라지라고 했어요. 도장 찍은 이혼 서류와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주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정말로 사라진 줄 알았겠죠. 15년 동안 전 그들의 뒤를 캐왔습니다. 정유리의 숨겨진 스캔들도, 태준의 비자금 계좌도 모든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전 그들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48살의 평범한 가정부 김미경으로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한 15년 동안 준비한 복수의 시작이에요. 늘 이 집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출장을 간 사이 정유리가 준비한 비밀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였죠. 아침부터 정유리는 평소와 다르게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골드라인 식기를 꺼내오라 했고 거실의 꽃병에는 새로 주문한 몽블랑 100장미를 꽂았죠. 고급스러운 향초도 챙기고 와인 셀러에서 1982년산 라피트도 꺼내놓았습니다. 정유리는 오후 3시에 압구정의 고급 피부과를 다녀왔어요. 늘 하던 관리가 아닌 특별한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샤넬 부티크에서 막 배송된 와인색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준서에게는 오늘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죠.
투자자들과의 단순한 저녁 식사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7시, 마침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유리가 말했던 투자자들이 아니었어요. 중년의 남자 한 명과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남자, 이렇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전자는 정유리가 K 변호사님이라고 불렀고 후자는 회계사라고 하더군요.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은 서재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태준 몰래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더군요. 정유리가 따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과 해외 계좌 이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준서의 입양 서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님, 입양 서류는 확실히 처리된 거죠? 15년 전 서류들이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정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K 변호사는 당시 판사님께 충분한 사례를 했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서 군의 호적 정정 절차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순간 제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호적 정정이라니. 그들이 준서의 입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준서의 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정유리의 비자금이었습니다. 회계사가 건넨 서류에는 50억이 넘는 자금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상당액이 K맨 제도의 비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태준 씨가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K 변호사의 말에 정유리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럼 맞불러 오세요. 태준이 15년 전에 저지른 일들도 모두 폭로하겠다고요. 어차피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태준이 저지른 일이라. 혹시 제 출산 기록을 조작하고 준서의 입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분명 제게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유리의 전화기에 문자가 왔더군요. 제가 와인을 따르는 척하며 흘깃봤는데 내일 공항 도착 시간 알려줘라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인은 K 오빠였습니다. K 변호사의 문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일까요? 손님들이 떠난 후 서재 정리를 하며 흘린 듯한 서류 한 장을 주었습니다. K맨 제도의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이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정유리는 태준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으며 누군가와 비밀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태준이 중국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그의 입맛에 맞는 된장국을 준비했어요. 15년 전 매일 아침 제가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요. 정유리는 태준의 입맛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냉장고에는 그가 질색하는 파슬리가 가득했으니까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준은 처음으로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된장국, 어디서 배우셨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죠. 예전에 어느 가정집에서 일할 때 배웠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기억난 걸까요? 아니면 된장국 맛에서 과거가 떠오른 걸까요? 그때 준서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있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밥을 먹으려 했지만 제가 이마에 손을 대보니 38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는데 오늘은 학교를 쉬는 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유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미경 씨, 이런 건 제가 판단할게요. 준서는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태준이 갑자기 정유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준서야, 오늘은 쉬어라. 아픈데 무슨 시험이야? 태준의 말에 정유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서의 교육 문제로 부부가 자주 다투나 봐요. 거실에 걸린 준서의 성적표들을 보면 모든 것이 만점이더군요. 정유리의 강압적인 교육이 느껴졌습니다. 준서가 다시 방으로 올라간 후 태준의 서재에서 부부의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당신 어제 저녁에 누굴 만난 거야? 태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정유리의 저녁 모임에 대해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정유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태준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청소하는 척하며 서재 문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정유리의 비밀 계좌를 이미 알아냈더군요. K맨 제도에 돈을 빼돌리고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당신이 날 이렇게 배신하다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유리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배신이요? 그럼 당신은 1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요? 순간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땐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지금 준서를 위해서라도. 정유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서요?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은 준서의 진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유리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준서의 진짜 부모라니. 태준도 제가 준서의 친모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15년 전 제게 준서를 빼앗아 간 건 정유리의 계획이었던 걸까요? 갑자기 2층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달려가 보니 준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부부의 다툼은 즉시 중단됐고 준서를 병원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준서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전 우연히 의사와 정유리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환자의 가족력을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유리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양이라 친부모의 병력을 알 수가 없네요. 준서가 입원한 지 이틀째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급성 폐렴 증상이 보인다고 해요. 고열과 함께 면역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정부 신분으로 병원을 오가며 준서를 간호하고 있어요. 정유리는 이상하게도 병원에 자주 오지 않네요. 어젯밤 준서의 병실을 지키던 중 우연히 의료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준서의 출생 기록이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기록, 제가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던 기록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준서의 혈액형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 혈액형은 AB형, 태준은 O형이라 준서는 당연히 AB형이나 O형이어야 하는데 기록에는 O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정유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입양이라고 했던 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오전 담당 의사가 정유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서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폐렴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가족력이 필요하다면서요. 정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굳이 그런 검사까지 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때 태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는 즉시 검사를 승인했어요. 정유리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당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요? 우리 아들 건강이 먼저예요.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유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서의 상태는 점점 위태로워졌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끊임없이 링거를 맞았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하기도 힘들어했죠. 밤중에 준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경, 아줌마. 희미한 목소리였어요. 물 주세요. 물을 따라주는데 준서의 손이 제 목걸이를 건드렸어요. 목걸이 안에 아기 사진이 살짝 보였나 봅니다. 준서가 힘없이 물었어요. 저 아기 누구인가요? 순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 조카예요.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가 잠든 후 병실 밖에서 태준과 정유리의 다툼이 다시 시작됐어요. 도대체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거 맞죠? 태준의 다그치는 소리에 정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와서 검사 결과를 전달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준서 군의 DNA가 부모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정유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준서 군의 DNA가 15년 전 이 병원의 다른 신생아 기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당시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있었던 아기의 기록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이 병원은 폭풍 후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태준은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진료실로 향했고 정유리는 병원 옥상에 홀로 올라갔어요. 전 준서의 병실을 지키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했습니다. 밤 10시 정유리가 준서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잠든 척하고 있는데 정유리가 준서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흐느끼는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태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요. 15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유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태준 씨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제게 청혼했을 때 전 이미 임신 3개월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태준 씨의 아이가 아니었죠. 정유리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전 태준 씨의 재산과 지위가 탐났어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죠. 하지만 제 아이는 임신 7개월 때 유산됐어요. 그런데 같은 병원에서 미숙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준 씨의 전 부인이 출산한 아기였죠. 전 너무 두려웠어요. 유산 사실이 들통나면 모든 걸 잃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는 거요?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고요? 태준의 음성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소. 내 전 부인은, 그럼 내 전 부인은 자기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정유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전 정말 준서를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15년 동안 한순간도 준서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때 창가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고 제 목걸이가 살짝 열렸습니다. 정유리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어요. 목걸이 안에 준서 100일 사진이 보였나 봅니다. 순간 정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그 사진은, 태준도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아들의 100일 사진을,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진 가정부를.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설마. 병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목걸이 속 사진을 본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이 민서였어요?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정유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요. 그때 침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깨어난 거예요. 열이 조금 내린 듯 했지만 아직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희미한 목소리로 묻는 준서를 보며 우리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준서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가정부 미경의 목소리가 아닌 엄마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내 친엄마야.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직 고열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그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태준이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15년 전 아빠가 큰 잘못을 했어. 하지만 정유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요.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키웠잖아요. 당신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럴 순 없어요. 준서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니터의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제가 준서에게 다가갔어요.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었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 졸업할 때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내가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도했단다. 다만 이렇게 가까이서 안아주지 못했을 뿐이야. 정유리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쫓아갔고 저는 준서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미경 아줌마가, 아니 어머니가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가 15년의 기다림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때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전 항상 이상했어요. 유리 어머. 아니, 정유리 씨가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미경 아줌마.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밤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의 고열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고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하나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실 밖에서는
태준과 정유리의 고성이 들렸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던 정유리가 준서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다행히 간호사가 발견해서 말렸지만 정유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해 보였어요. 내가 15년을 키웠어. 15년이야. 당신들이 뭘 안다고. 정유리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준서의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의료진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병원 보안팀이 출동했고 정유리는 강제로 병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후가 되자 정유리의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준서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서요. 15년간의 양육 사실과 준서 군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민서 씨는 그동안 양육을 포기한 상태였죠. 변호사의 말에 태준이 분노했습니다. 포기라니요? 당신들이 협박해서 빼앗아 간 거잖아요. 하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오히려 저희에겐 민서 씨가 합의금을 받고 친권을 포기했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준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열이 다시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잃어요. 제발 그만들 하세요. 제 절규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의 맥박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렸어요. 그제서야 정유리의 변호사가 물러났고 태준도 잠시 진정했습니다. 밤이 되자 준서가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중환자실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서의 산소 포화도가 더 떨어졌어요.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준서의 손을 잡고 있는데 정유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준서만큼은 살려주세요. 처음으로 정유리의 진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중환자실 앞에서 저희 셋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불임 판정을 받고 괴로워하던 중에 태준 씨를 만났죠. 그때 거짓말을 한 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네요. 태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민서에게 너무 잔인했어. 당시 회사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였고 정유리 아버님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준서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비가 왔다고 해요. 다음 24시간이 준서의 생사를 가를 거라고. 저희 셋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정유리가 저에게 오래된 앨범 하나를 건넸어요. 준서의 성장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15년 동안 찍은 준서의 모든 순간이에요. 당신이 보지 못한 시간들. 앨범을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걸음마를 뗀 준서, 유치원 소풍날의 준서, 초등학교 입학식의 준서. 제가 보지 못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매 사진마다 뒷면에 자세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혼자 걸었다. 소풍에서 김밥을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 입학식 날 긴장했는지 넥타이를 4번이나 고쳐맸다. 정유리 씨, 생각보다 준서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네요. 제 말에 정유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하죠. 제 몸에서 낳지는 않았지만 15년을 키우면서 진짜 제 아들이 됐어요. 처음에는 욕심과 집착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준서가 행복하기만을 바래요. 태준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 씨, 미안해요. 당신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야 사과드립니다. 회사도 돈도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면 그때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멈춘 거예요. 의료진이 달려들었고 저희는 그저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 마사지가 계속되는 동안 저희 셋은 처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정유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누가 진짜 엄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그저 준서의 부모였을 뿐입니다. 10분이 지나고 기적처럼 준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될 거예요. 그 말에 저희 셋은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유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서 씨, 이제 준서를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가끔은 저도 준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15년의 정을 한순간에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태준이 우리 둘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준서의 부모로 남는 건 어떨까요? 비록 형태는 조금 다르겠지만 준서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준서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2주간의 중환자실 생활을 끝내고 이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아침부터 병실은 분주했습니다. 태주는 퇴원 수속을, 정유리는 준서의 짐을 정리하고 전 휠체어를 준비했죠. 준서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어렴풋이 기억나요. 어릴 때 공원에서 놀 때마다 멀리서 저를 바라보던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머니였던 거죠? 맞아요. 15년 동안 준서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의 모습을 보러 다녔었죠. 운동회 때는 교문 앞에서, 소풍날에는 공원 벤치에서 몰래 사진도 찍고 때로는 먼발치에서 손을 흔들기도 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이제 내 진짜 엄마인 민서 씨와 살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나도 가끔 보러 갈 수 있대. 태준이 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솔직해질 거야. 내가 원한다면 두 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내 곁을 지켜주면 어떨까?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럼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친구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전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퇴원하는 길에 우리는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모인 거예요.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준서는 정유리에게 학교 이야기를, 태준에게는 장래 희망을, 그리고 저에게는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물었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그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정유리는 주말마다 준서를 보러 오기로 했고, 태주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인 것 같아요. DJ님, 이제 저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되었네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넓은 사랑을 배우게 되나 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비록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도 저는 SBC 방송국의 신인 작가 조아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년 전 이 방송국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김수연이 조아영이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을 위한 마지막 대본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제 첫 드라마 겨울의 속삭임이 방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최연소 메인 작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영 일주일을 앞두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선배 작가의 대본을 표절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선배는 다름 아닌 제 스승이자 멘토였던 한지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민 선배가 제 노트북을 해킹해서 대본을 빼냈고 그녀의 남자친구인 최 PD와 짜고 저를 표절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지 황금 시간대 편성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의 치졸한 술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신인 작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쫓겨났고 작가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 지민 선배의 작가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필명도 바꾸고 새로운 이력을 만들었습니다. 조아영이란 이름으로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차근차근 입지를 다졌고 마침내 SBC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민 선배는 방송국 최고의 스타 작가가 되었고 최 PD는 제작본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 청춘을 짓밟고 이룬 그들의 성공이 이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차례입니다. 하지만 오늘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민 선배의 조수로 일하면서 우연히 그녀의 수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엔 수연아 미안해 라는 글귀와 함께 제 옛 사진이 찢겨진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 그가 시켰다는 메모와 함께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7년 동안 준비한 제 복수에
새로운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지민 선배의 수첩을 본 후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송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진 검색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연히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회의 중이었습니다. 제작본부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제가 몰래 녹음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수첩 속 남자가 최 PD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조아영이란 작가 김수연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확실히 해. 그 아이가 돌아와서는 안 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그는 강문성 부회장이었습니다. SBC 방송국의 실세이자 7년 전 제가 기획했던 드라마의 투자자였죠.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왜 그토록 제가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방송국 자료실에서 7년 전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제 드라마 겨울의 속삭임의 원본 대본과 기획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강 부회장의 비자금 세탁과 방송국 비리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지민 선배의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USB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었고 7년 전의 이메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수연이의 대본을 막아야 해. 그 아이는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가 실화라는 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줄게. 마이너스 강문성.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드라마를 쓴 것이고 강 부회장은 그걸 막기 위해 지민 선배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민 선배는 그 이후로 계속 증거를 모아왔던 걸까요? 오후 지민 선배의 작가실에서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강 부회장과 최 PD의 비리 기록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수연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민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수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수첩을 보고만 있을 거예요? 조아영 씨? 아니, 수연아? 작가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민 선배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앉아요. 이제 모든 걸 말해줄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내가 당신의 드라마를 가로챘죠.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지민 선배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20년 전 SBC 방송국의 드라마 작가였고 강문성 부회장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민 선배는 그때 신입 작가로 제 어머니의 마지막 조수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딸이란 걸 알게 된 건 겨울의 속삭임 대본을 받았을 때였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쓰는 대사들. 그건 당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수첩의 내용과 똑같았거든요.
지민 선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문성이 협박했어요. 내가 당신의 대본을 가로채지 않으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난 선택했어요. 당신을 배신하는 대신 증거를 보존하기로.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민 선배가 7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 USB에 담긴 이메일들, 그리고 그 수첩까지 모두 강문성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다음 주면 당신의 새 드라마 편성 회의가 있을 거예요. 강문성은 그 자리에 참석할 거고, 지민 선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함정에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PD였습니다. 조 작가, 지금 내 사무실로 와요. 새 드라마 기획안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지민 선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진실까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미워했던 지민 선배는 오히려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 PD의 사무실로 가면 또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7년 전 그날처럼 지금도 누군가 저를 녹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 PD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민 선배는 제 상의 안쪽에 녹음기를 달아주었습니다. 7년 전과는 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 PD의 자리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작가님. 저는 최 PD의 동생 최서연입니다. 오빠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낯익은 대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7년 전 제가 쓴 겨울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제가 썼어요. 아니, 정확히는 김수연이라는 작가가 썼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7년 전 SBC의 신입 PD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작가실에서 김수연 작가님이 숨어서 대화를 녹음할 때 그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저를 봤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사람이 최 PD의 동생이었다는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강문성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 7년 동안 오빠를 설득해왔죠. 이제 오빠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이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안에는 강문성이 오빠를 협박했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실은 김수연 작가님의 어머니와 제 어머니는 대학 시절 친한 친구였어요. 두 분 다 드라마 작가의 꿈을 꾸셨죠. 하지만 한 분은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다른 한 분은 실종되셨습니다. 실종.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여자가 방송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 서 있는 한 남자. 젊은 시절의 강문성이었습니다. 강문성 부회장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는 방송국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그가 이 방송국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서연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김수연 작가님, 우리 함께 이 드라마의 진짜 결말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실제 범인이 처벌받는 결말로요. 최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사흘 동안 숨가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민 선배, 최서연 그리고 제가 힘을 합쳐 이사회 전날 있을 드라마 편성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이 강문성의 비리를 폭로할 완벽한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편성회의 전날 밤 제 작가실에 강문성이 찾아온 것입니다. 조아영 작가, 아니, 김수연 씨와 단독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어머니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과 조작된 경찰 조서가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스러웠죠. 방송국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결국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편성회의에 당신의 새 드라마가 상정되어 있더군요. 진실의 그림자.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때로는 진실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강문성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수정하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넘기면 제 어머니의 진짜 사인을 밝혀주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사무실을 나가는 강문성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 전화를 받자 충격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구나. 엄마가 미안해.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지만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곧바로 지민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방금 최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건 사실이에요. 강문성이 그분을 어딘가에 감금해두고 있대요. 최 PD가 그 장소를 알고 있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내일 편성회의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인가 아니면 강문성의 거래를 받아들여 어머니를 찾아갈 것인가. 시간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편성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단 9시간. 새벽 4시 최 PD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강문성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8시 편성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문성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지민 선배와 최서연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드라마 기획안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제가 준비한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20년 전 한 여자 작가의 이야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어머니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강문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직접 와보니 어떠신가요? 강 부회장님?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가두어 두셨지만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될 줄은 모르셨겠죠? 알고 보니 어머니는 6개월 전 이미 강문성의 감시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최 PD의 도움으로 숨어 지내며 증거를 모았다고 합니다. 어젯밤 제게 걸려온 전화도 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할 차례는 강 부회장님이에요. 어머니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저를 감금했던 20년간의 기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CCTV 영상, 음성 파일,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까지. 순간 강문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회의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최서연이 신고한 것입니다. 강문성이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결말을 원한 건가요, 작가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쓴 결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써내려간 결말입니다. 강문성이 체포된 후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방송국 옥상 정원에서 나누는 첫 대화였습니다. 20회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가득했지만 왜인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내가 쓰던 작가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곳에서 글을 쓰고 있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문성의 비리를 취재하다가 그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강원도의 별장에, 후에는 제주도의 요양원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방송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탈출을 결심했어. 최 PD의 도움으로 6개월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단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의 손에는 오래된 드라마 대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신인 시절 썼던 겨울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내 대본을 읽었어. 그리고 알았지.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어 있다는 걸. 지민 선배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머니는 지민 선배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지민 씨. 우리 수연이를 잘 지켜줘서. 그때 방송국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렸습니다. 강문성의 구속과 함께 SBC 방송국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장으로 윤재호 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윤재호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방송국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20년 전에도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려 했던 사람이니까. 최서연이 들고 온 새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 드라마 진실의 그림자가 가을 편성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드라마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로요.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를 쓰고 싶습니다. 제 말에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멋진 이야기를 써보자꾸나. 방송국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20회 동안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진실의 그림자 첫 대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는 이 순간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청률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한 편성국장의 말이었습니다. 작가님들의 이야기는 이해하지만 너무 어둡고 무겁지 않습니까? 요즘 시청자들은 가벼운 로맨스나 화려한 복수극을 원합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대본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실은 때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최서연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방송국 비리를 다룬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응답이 무려 82%였습니다. 강문성 체포 사건 이후 시청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문성의 후임으로 온 이사진들 중 일부가 드라마 제작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방송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최후 통첩입니다. 신임 이사 박중호가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드라마의 소재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제작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든지 선택하세요. 그때 윤재호 사장이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제가 이 방송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때도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으려 했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사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우리 자신의 비겁함이죠.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의 그림자는 예정대로 제작되지만 시청률 15%를 넘기지 못하면 중간에 종영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목표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요즘 시대의 15%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자. 어머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방송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보여주는 드라마를 만들자꾸나.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강문성이 체포되었다고 해서 그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 회의장을 나가는 박중호 이사의 뒷모습이 왜인지 낯이 익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어머니의 사진 속 누군가와 닮아 있었던 것 같은데 드라마 촬영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첫 방송을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옛날 앨범 하나를 들고 제 작가실로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이것 좀 봐. 앨범 속 사진은 20년 전 방송국 송년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문성과 함께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박중호 이사였습니다. 그가 강문성의 동생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드라마의 주요 협찬사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고 주연 배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를 통보해 왔습니다. 모두 박중호의 압박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서연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박중호가 강문성의 해외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방송국 지분을 매입하고 있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문성 일가의 마지막 반격이었던 것입니다. 지민 선배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박중호가 드라마 제작진을 미행하고 감시했다는 사실, 협찬사들을 협박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강문성의 비서였던 김 과장이었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20년 전 작가님의 납치 과정에 제가 가담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박중호가 모든 걸 지시했습니다. 강문성은 그저 앞에 내세운 허수아비였을 뿐이에요. 실제 배우는 박중호였습니다. 그는 방송국을 차지하기 위해 20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어요. 드라마 방영을 하루 앞두고 박중호가 마지막 협박을 해왔습니다. 드라마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감금 기간 동안 찍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겐 김 과장의 증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20년의 감금 생활도, 박중호의 음모도, 윤재호 사장의 지원 사격도 있었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국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고백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드라마 첫 방송을 앞둔 밤, 편집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드라마와 함께 편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드라마 진실의 그림자 첫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직전까지도 박중호 측에 방해가 있었지만 윤재호 사장의 결단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20년의 침묵이라는 특별 다큐멘터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청률은 놀라웠습니다. 드라마 23.5%, 다큐멘터리 31.8%, 실시간 검색어에는 관련 키워드가 가득했고 시청자 게시판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이 담긴 다큐멘터리는 특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중호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리라 예상했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비서가 갑자기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USB를 공개한 것입니다. 박중호와 강문성이 나눈 대화, 비자금 계좌 내역, 어머니를 감금했던 증거,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박중호 이사는 오늘 아침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재호 사장의 주도로 진실보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어머니는 그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민 선배는 드라마 국장으로 승진했고 최서연은 새로운 제작본부 팀장이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드라마 제안서가 놓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쓰기로 한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따뜻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작가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새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문성과 박중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는 20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민 선배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음 작품은 꼭 대상 받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픈 이야기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작가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새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작가님? 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명으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수연이라는 본명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복수도 용서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제 이야기를 쓸 차례입니다.